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공식 해제했습니다. 3일 밤 10시 25분부터 4일 새벽 4시 27분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과 주요국들의 반응, 경제 동향 등을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가는 송전선을 끄는 뒤에 경의선 북쪽 도로에 설치됐던 송전탑 여러 개가 잇따라 쓰러졌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 작업자도 추락해서 다쳤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연내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트럼프 2기의 대미 정책과 러북 군사 밀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세히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선포의 이유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호소드린다는 말로 이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 탄핵을 마구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것이 아마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탄핵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부 출범 후에 22건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 발의가 있었고 또 원래 오늘도 그 감사원장과 3명의 그 검사들을 탄핵을 하기로 했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오늘 이거 유보했습니다, 일단. 네, 보류를 좀 했죠. 보류를 했고,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대로 지금 예산 폭주, 그리고 이 탄핵도 있고 판사 급박, 이런 것들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 초반부터 여러 가지 국정 발목 잡기가 일어났을 때 강조했던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비상계엄,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됐고, 특히 이 종북 세력을 척결을 해야 된다거나 또 자유헌정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그 어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폐악질 일삼는 망국의 원흉,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이 폐악질, 망국의 원흉, 이것을 한마디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계속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이제 쌓여서 결국은 이제 계엄령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큰 주제가 그랬고요. 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예산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일방적인 삭감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들으신 대로 정부의 주요 예산을 삭감한 것이 나라의 본질 기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핵심적인 것은 국가 본질 기능의 훼손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국가 기능 마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국가 예산 처리, 국가 본질 기능 훼손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약 범죄 단속, 또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의 특경, 특활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비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또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입법 독재를 통해서 사법 행정이 마비되면 자유민주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밝혔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약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습니다. 또 국방부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긴급히 소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용산 국방부 청내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물론 다 철수를 해서 원부대로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엄사령관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그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 그 지금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해촉이 됐죠. 직위가 해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데, 이것은 뭐 계엄을 선포를 하면은 계엄사령관은 당연히 그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방부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어제 바로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그 휴전선을 비롯해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예의주시를 했는데 다행히 그 북한군의 어떤 뭐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또 지금 들려오고 있고, 그래도 지금도 계속 비상경계태세는 강화를 하는 그 상황으로 좀 아직도 좀 여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 그 군 내부에서는. 그런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른 돌발 상황, 네. 주변 환경 관리를 지금 잘 해야 되니까 네. 특히 휴전선 일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안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그 시간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계엄사령관에 보임됐던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번에 그 승진해서 임명된, 그러니까 원래 중장이었다가 대장 승진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통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이 그 각 지역별로 할 때가 있고, 그때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만 할 때도 있고, 그때 또 어떤 지역에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그 지휘관이 그 계엄사령관을 맡지만 대개 뭐 소장일 때도 있고, 소장일 때도 있고, 그런데 전국에 내려졌을 때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속 그것을 맡았고, 지금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취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계엄사령관으로 된 것이고, 육군참모총장이 군정 그리고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내려지는 것은 육군참모총장이 그 계엄사령관이 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임명이 됐던 겁니다. 네, 얼마 안 있었긴 했지만 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임명 절차가 법에는 어떻게 돼 있고, 또 계엄사령관이 만약에 이제 일을 했더라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역할은 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모두 답니다. 그리고 임명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장관이 추천을 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앞서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계엄 지역 내에 모든 행정 사무,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모두 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기관, 사법기관 지체 없이 지휘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계엄이 지속되는 한 계엄사령관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을 돼야 하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안 열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정부가 오늘 아침에 또 설명을 했어요. 국무회의를 거쳤다. 국무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계엄사령관도 임명된 것이다. 참석했던 강요들이
분명히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얘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이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6개 항이었죠.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예, 6개 항이 그 포고령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 6시간 만에 다 종료가 됐고 실제로 행동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매뉴얼에 따라서 포고령을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활동, 정치적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론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치활동,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원래 계엄을 하면 저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 일환으로 가짜뉴스나 여론 조작하는 거, 허위 선동을 금지하고 또 파업, 태업, 집회 이런 게 금지를 시켰는데 말씀드리지만은 현실적으로 저것이 그 집행이 된 건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특이한 점이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복귀를 하라. 이틀을 줬어요. 네, 시간을. 이틀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공의가 파업 중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료 그 활동이 상당히 필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 대해서 복귀하라는 총 6개 항을 발표를 했지만 이것을 뭐 실행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윤 대통령은 국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자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쯤에 같은 장소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제 담화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 해제 담화를 낸 것은 그러니까 야당을 비롯해서 여당의 일부까지 참여해가지고 190명이 이제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해제를 의결했거든요. 이게 이제 150분 만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6시간 만인 이 새벽 4시 27분에 윤 대통령이 해제 담화를 냈습니다. 국무회의를 역시 열었고 이게 이제 공식 해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관련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헌법 77조,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제 요구에 대해서도 의결하는 것은 헌법 89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늘 4일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 충족이 안 된다는 점도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습니다. 탄핵과 입법농단 등 국가기능 마비 행위는 중단돼야 되는 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해제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입법농단 등 국가기능 마비 행위는 국회가 좀 제발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지요. 네. 자, 비상계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제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선 연기가 됐고요. 지금 향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수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어떤 일정들이 잡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회의도 있었고요. 중요한 이제 마약 관련 주제로 또 하나는 이제 외국 국빈에 대한
이 또 방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연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첫 공개 일정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연기 일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수년됐고요. 또 스웨덴 총리 방한 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서로 조율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측에서 한국 상황이 좀 불안하다 할까? 이게 그렇죠. 좀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연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좀 미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4일 아침에 일찌감치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요. 오후 2시에는 대통령실, 총리실, 여당 이 관계자들,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향후 전국 방안을 논의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 유동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비서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도를 해서 일괄 사표를 내자고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렇지만 뭐 사표를 제출을 하는 거하고 수리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오늘 오후 2시에 이 당정대 이렇게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은 지금 국무위원들도 사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여당의 요구죠. 국무위원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국방부 장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일제히 오늘 그 오후에 아마 그 뜻을 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도 이 개편을 하고 개각도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일괄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일괄 수리하는 쪽보다는 아마 선별 수리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당히 그 국제 정세도 굉장히 그 변화가 많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고 경제 상황도 있고 한데 일단 이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을 전부 다 바꾸기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상징적으로 몇몇 인물은 교체를 하겠지만은 선별 수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또 분위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야당에서는 뭐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 네. 경찰이 관련돼 있으니까 일단 뭐 고발하고 네. 또 대통령까지도 뭐 탄핵하는 방안을 네. 지금 추진한다고 일단 네.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지금 긴급 의총, 최고위원 연석회의 네. 등을 잇따라 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오늘이라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발의를 하면은 내일 보고를 거쳐서 그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오늘 발의를 할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할 거예요. 뭐 여당이 동의할지는 아직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여당이 지금 108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여당에서도 아니 이것은 그래도 이 탄핵까지 갈 것은 아니다.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중단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뜻대로 이것이 속전속결로 어떻게 뭐 임기 단축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 상황은 지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는 이 새벽 담화에서 중요한 언급을 또 했어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부분은 그 어젯밤 11시에 발표된 10시 25분부터 나온 그때 담화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거든요. 어쨌든 국회가 국가기능 마비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달라, 중단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앙골라를 방문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지금 그쪽은 이제 오전, 낮 시간이에요. 이 소식이 알려진 것은 아침이었습니다. 그쪽 시간, 미국 동부 시간 상황을 면밀히 지금 주시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시시각각 입장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속 우리 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이
한국 언론의 그 질의에 답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한국 정부와 또 긴밀히 연락 중이라는 이야기고, 백악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의회의 표결 존중한 것에 안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대목이 시장을 많이 안정시켰어요. 많이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금 전에 그 계엄령을 발동을 할 때도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령을 해제를 하는 것도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국무회의를 소집을 안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따랐죠. 법적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그 해제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평가를 해서 한국 의회를 존중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또 표하는 그런 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이 발표가 처음 나왔을 때 금융시장은 대단히 요동을 쳤습니다. 환율은 1,45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한때 마비가 돼가지고 접속이 전혀 안 될 정도의 케이오스,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회복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의 등락차가 5천만 원을 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뒤 해제에 따라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합동 브리핑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증시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예상했던 대로 패닉 상태까지는 아니고요. 환율도 비교적 이제 안정을 어느 정도 되찾았습니다. 최 부총리의 말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커지는 상황은 아직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상 대응 체계가 가동이 됐는데 당분간 실시간으로 좀 계속 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속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금융 수장들이 서로 간에 또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비상 대응 시점이고요. 시장 정상화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바로 이제 비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환율, 또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 동향. 최상목 부총리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면서 시장 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런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도산되거나 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현금은 무제한으로 풀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상 이 돈의 흐름 자체가 끊기지 않도록 긴급 신속 대응이거든요. 정말 적절한 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좀 이 상황을 걱정은 하시되 예의주시하시면서 정부의 발표 또 시장의 모습을 같이 좀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계와 기업 활동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방침도 지금 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계엄 여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6시간 만에 짧게 끝났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황 관리를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당정대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해드린 대로 금융권의 소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비상 대응 체계를 또 가동을 했고, 지금 경제관계 장관 회의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6시간 동안 짧게 끝났지만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이 불안할 수가 있고, 또 해외 신인도도 어떻게 보면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사후 대응을 좀 종합적으로 지금은 잘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그 S&P는요, 한국의 신용 등급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 신용등급 하락 같은 거
또 외평채 가격 이런 부분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이라든가 유럽, 일본 등 주요 우방들과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소통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일단 뭐 해외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나 아니면 특히 지금 미국이 이 트럼프 정부 그 출범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서로 우리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요국의 금융시장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신용평가사에 우리 상황을 정확히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실물 경제에 충격이 없어야 되니까 이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도 뭐 경제부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모든 부처가 오늘 그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하면 모든 부처가 아마 사실상 참석을 할 텐데, 그 회의에서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해외에서 우리를 지금 보는 시각이 어떤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대응책을 내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이 투자나 고용, 소비 이 정상이 유지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많은 그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그 해외에 좀 알리는, 지금 우리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45년 전에 비상계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와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체제는 참으로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성숙한 대응이 특히 국민들로부터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비상계엄이 종료됨에 따라 국내 증시, 처음에는 이게 문을 열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새벽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상 개장했습니다. 상당히 떨어져서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게 신속 안정 대응입니다.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가 비상 계엄 사태 때문에 장이 열릴 것인가라고 했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시장 그대로 정상적으로 오전 9시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한 2%대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1% 정도 수준 하락하는 걸로 안정적으로 돌아온 편이고요. 환율도 야간 시장에서 1,440원, 50원대까지 네. 치솟았다가 다시 1,410원대, 1,400원대 안팎으로 돌아오면서 안정적으로 돌아왔는데, 무엇보다도 아주 안정적인 대응. 전반적인 것이 물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사회 그 외 이 상황들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 생각나는 금언이 저는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바로 그 자체뿐이다. 자,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편 미국이나 서방 외신들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 해제 조치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포뿐이 아니고 해제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처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계 국제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흔들리면은 뭐 무역이나 금융이나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뭐 AP나 NYT 같은 주요 외신들은 물론이고 중국 언론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황이 이제 종료됐다는 것도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네. 질서가 전혀 뭐 흔들리지 않고, 그때 뭐 외신들 같으면은 과거에 뭐 탱커가 진주를 하고 뭐 계엄령을 내리면은 그렇죠. 탱커가 뭐 도심을 지나가고 뭐 장갑차 지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다 이제 세계에 알려주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외신들이 이 비상계엄을 타전을 하면서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중대 조치를 선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계엄을 선포할 때도 했고 계엄을 해제할 때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상황에 대해서도 또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고 있는 그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 사태에 아주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더군요. 인터넷에서는 1위부터 5위 뉴스가 온통 한국 비상계엄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본은 뭐 내신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뉴스일 수밖에 없고요. 중국, 일본은 바로 이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를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박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최대 SNS망인 이 인터넷망입니다. 웨이보에서는 바로 이 검색어 1, 2위를 바로 이 소식이 알려질 정도로, 이 소식이 올라갈 정도로 또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의 CCTV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또 국회 소집령 그리고 해제 소식까지 긴박하게 속보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특히 한일 중은 그야말로 이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국건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남북관계 단절에 나선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가는 송전탑 전선을 끊었죠. 그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연쇄 붕괴, 송전탑이 콩콩콩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있던 작업자가 아무 장비도 없이 일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 전선을 일방적으로 끄는 게 11월 24일부터였습니다. 이게 이제 개성공단으로 가는 그 송전탑들이었거든요. 이게 쿵쿵쿵 뭐 이렇게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통일부가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자 저런 이제 송전탑이었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작업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 작업자가 지금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송전탑이 흔들흔들 하더니 저거 지금 미니어처도 아니고요. 진짜 송전탑이었습니다. 저 큰 사고가 났겠죠? 자, 국방부도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합참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전인부 어떻게 됐을까요? 뭐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큰 부상, 정말 목숨은 안전한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남북 관계를 끊는 그런 의미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선을 자르면서 개성공단 이제 송전탑이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절단은 이제 전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보이는 이제 송전탑이 쓰러진 것일 테고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저 높은 송전탑, 위험한 송전탑 위에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국방부가 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은 북한 인부 추락 장면도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부의 설명인데요. 북한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영상에는 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저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게 잡아당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런 게 주변에 사실은 안전이 다 확보돼야 되는데 그랬는지 모를 일인 것이고요. 또 실제로 다른 영상에서는 인부가 여러 명이 올라가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 일부 작업자는 거의 맨몸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게 전기가 끊어졌다 그래도 고압탑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참 있군요. 그러니까 고압 전기에 따른 감전은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추락 사고는 정말 이건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북한 인부들이 10m 탑 중간에서 추락 후에 충돌하는 매우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까지도 그대로 낱낱이 노출되는 광경입니다. 네, 이 송전탑은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송전탑 저렇게 무너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 송전탑이 설치돼서 우리가 만든 전기를 개성공단, 북한으로 보내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전이 2006년 12월에 남북 송전탑을 완공을 했고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때 나왔던 반응이 이 개성공단에 정말 북한은 전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요. 상당히 그 북한 인부들도 놀라는 표정들이 기억이 납니다. 안 꺼지는 고압 전류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에 18년 전에 아주 놀랐어요.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2020년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난 이후에 전기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번 11월부터 이제 송전탑을 철거에 들어간 겁니다. 일방 철거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북 전문가들이 얼마 전에 남북한 이어지는 이 도로도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전선을 싹둑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 단절 조치의 일환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뭐냐? 이렇게 확 끊어버리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간 비용이 들어간 그 개성공단을 북한이 운영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도움을 안 받고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저렇게 그 송전탑도 무너뜨리고 인부도 이렇게 안전 조치 없이 죽게 하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과연 또 운용은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미국의 소리 VOA라고 그러죠. Voice of America. 이 방송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맘대로 가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이라든지 각가지 계약 관계를 따져본다면 범죄 아닐까요? 미국의 소리가 이걸 포착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대형 물체가 등장했다. 그리고 버스도 사라졌다. 바로 우리가 제공했던 그 버스겠죠, 그죠? 그게 위성에서 찍어본 거래요,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 소유 부지죠, 개성공단입니다. 직사각형 흰 물체가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됐다. 지금 화면으로도 개성공단의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많은 양의 자재나 간이 건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현대가 제공했던 버스들도 보이지 않고 있고 출퇴근을 그게 그때 원래 한 290대가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북한에 이제 또 개성공단 내에서도 운영이 됐던 현대 제공의 버스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개성공단 내의 공장 40여 곳, 40여 곳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황까지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저 공장들이 건물이나 뭐 남은 기계 있다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전기도 없이 배 소장이 보실 때는 제대로 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점 자체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국이나 러시아,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위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러북 관계가 상당히 또 긴밀해지면서 그런 것도 아닌가. 또는 중국은 또 북한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래기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작업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12월 안에 한 12월 말쯤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래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름이 참 거창하죠. 작년 이맘때도 소집했었습니다. 이걸 또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러시아와의 밀착 이야기, 기술을 뭘 받아올까의 이야기, 또 하나는 바로 남북한은 더 이상 협력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두 국가 이야기를 또 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월 말에 제8기 네, 12월 말에 하겠다는 거죠? 12월 안으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12월 달 안으로 제8기 11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이제 소집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2기를 대비한 대미 정책, 또 러북 군사 밀착, 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전원회의 발언 내용을 보면 남북한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그래서 지금 송전탑에 전선도 끌어버리고 남북한을 연결하는 도로도 폭파하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헌법에 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은 내년 5월 9일 러시아의 2차 대전 전승절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날 히틀러로부터 항복을 받았으니까 유럽은 5월 8일인데 우리는 5월 9일이 전승절이야. 이런 날이 있어요. 여기에 북한군의 열병식 참석을 초청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이 김정은 만나서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북한군 또 북한 무기를 이끌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푸틴과 함께 나란히 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오겠죠? 그렇죠.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북러 관계의 북러 동맹을 더 과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년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 면담하면서 내년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내년 5월 달에 방금 전에 박영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러시아 기준으로 2차 대전 전승절입니다. 5월 9일. 그렇습니다. 이 열병식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북한군이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북한에서 또 바로 가는 북한군일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이끌고 푸틴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한 것과 함께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전승절 작년 영상을 보면 위용이 참 섬뜩하거든요. 거기에 김정은이 푸틴과 나란히 서서 러시아군, 북한군의 합동 사열을 받고 그 러시아 미사일, 북한 미사일 같이 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내년 5월이면 집권 시작한 것이거든요. 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봐라, 이렇게 러북 협력한데 뭐 없느냐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시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60기 이상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사용했다. 자,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부족한 것은 사실 병력이라기보다는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공해 준 미사일 60여 발을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발사를 했다. 이런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의 또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이런 또 확인된 것에 대한 발언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포탄을 수백만 발 공급받았다. 그러니까 포탄은 뭐 1, 2만 발도 아니고 200만 발 이상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수백만 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파병된 북한군 2,000명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더 놀라울 일은 9,000명은 대기 중이다. 네. 그러면 정말 이게 10,000명이 넘는 겁니다. 북한군은 240mm 방사포등 주력 장거리포 또 100여 대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이제 임기가 1월 20일에 끝나니까 한 달 남짓 남았나요? 지금 앙골라를 방문 중입니다. 이제 퇴임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다 하고 가겠다. 이게 이제 85조 원을 그 의회로부터 따놓은 게 있는데 이거 다 쓰고 가겠다 이런 말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막판 지원, 끝물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조 원 추가 군사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조 원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게 더군다나 이제 의회도 이제 공화당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거든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된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 주겠다는 것도 많아요. 드론에 대인지뢰, 하이마스, 에이테크음스도 주는 김에 더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에이테크음스 같은 경우에 사정거리가 350km가 되는 이 미사일이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까지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AP통신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론, 대인지뢰, 하이마스까지 에이테크음스까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추가 포함이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면 싹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을 해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막판 외교가 상당히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바이든은 85조 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중 미사용분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사용분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는데 최소 1조 이상 주겠다니까. 그렇죠. 줬다 그러면 몇 조 더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외교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최근에 이스라엘 헤즈볼라처럼 미국 민주당 일종의 PC, 정치적 올바름 이 부분을 최대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생방송 정책의 이슈는 오후 4시부터는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5시 반부터는 재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후 1시 생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